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동차반 처음 수업인데, 여러분들 일단은 1차를 합격하고 오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우리가 이제 그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합격을 했을 때, 뭔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운으로 이제 2차도 쭉 시간이 많다고 공부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8회에 나가는 거는 그냥 한 번 쭉 훑는 것도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떠먹여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제가 드린 자료를 한번 보면 조직론의 주요 개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론을 다 경영을 전공을 하셔서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성격, 개인이 가진 어떤 특징 같은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나타내는 어떤 개념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내용들이. 이 학자들이 정해놓은 개념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좋은, 아주 그대로 답을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나의 생각은 이러한 것처럼 생각을 쓴다. 그거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왜 이걸 정리를 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을 먼저 받으면 이 책을 딱 보면 한숨이 나오죠. 이걸 다 언제 해야 될까? 제가 쓰는 방법은 목차를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암기를 하다시피 다 외워요. 그리고 책을 매일 10번도 넘게 계속 넘기면서 이 목차를 계속 봐요. 책을 넘기면서. 그러면 어디에 어떤 게 있더라. 책 한 권을 정복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 과목이 조금 만만해 보여요. 그럴 때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그래도 내가 얘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눌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내용을 다 알고 계셔서 까이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진짜 공부했던 레포트 썼던 생각은 진짜 다 완전히 다 배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읽으시고요. 암기를 완전히 하세요. 이게 책 한 권에 들어있는 개념뿐이에요. 개념뿐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더 살을 붙여서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은 그겁니다. 일단 모든 문제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요. 개념부터 때리고 가야 되죠. 처음부터 개념부터 쫙 아주 호기롭게 쓰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무조건 들고 다니면서 이걸 다 암기하세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성격은 뭐더라, 능력이 뭐다, 자판기 나오듯이 딱딱딱딱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말에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거 나눠드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시 답안이 있습니다. 여기 예상 모의고사를 3문제를 뽑았습니다.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이니까 다음 시간에 수업이 시작이 되면 바로 시험을 20분 보고 들어갈 거예요. 단문은 5분이면 되는데 25분을 봐야 되는데 시간상 아무튼 20분 이 문제를 정해줬으니까 20분으로 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 현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안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요. 지금은 이제 이거 문제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를 보고 나는 어떻게 답안을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목차 구성을 한 거랑 예시 답안을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기존 반들은요, 이건 책을 3번을 돌았어요. 3번을 돌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4번째 들어가요. 그때부터는 50점짜리랑 25점짜리 문제를 계속 100분씩 볼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조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아시고 아주 암기하는데 전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 드리는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와 그동안 다른 시간에 보았던 문제들을 낸 거니까 똑같이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나는 여기다 좀 보충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좀 보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암기해내서 쓰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보충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보충 자료가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약간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교재에는 실리지 않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보충 자료 좀 들어 나갈 테니까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잠깐만. 되네요.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형식은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나와요. 보통 이제 단문, 무슨 이론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그냥 한 문제 단문 그냥 간단한 문제로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분명히 주어져요. 좀 쉽게 문제를 가려고 25점짜리 문제 2문제랑 50점짜리 문제 1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1문제씩 나와요. 그리고 논술형이 이제 뭐에 대해서 이제 논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또 확장 단문형 같은 경우는 단문을 단답형의 이론 한 가지를 이제 2가지를 섞어서 뭐 차이점을 쓰시오라든가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라는 그런 필기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제 계속 다룰 거니까 그렇게 이제 단문을 2개를 합쳐 놓은 것이 이제 확장 단문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50점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나오는 문제가 50점짜리 나오는 문제가 거의 요즘에는 사례형으로 이제 재작년부터 2018년도부터 이제 사례형으로 좀 넘어가고 있어요. 홍길동이가 어디 이제 해외 이제 지사에 뭐 이렇게 됐는데 뭐 리더십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사례형에 대해서 문제가 길기는 해요. 왜냐면 박스로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겁내실 거 하나도 없어요. 쭉 써놓고 그 밑에 또 문제를 내요. 이 리더십의 차이점이 뭐냐 뭐 이렇게 해서 겁내실 건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을 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들을 끄집어내서 문제에 답안을 쓸 때 그것을 활용해서 쓰면 된다는 거죠. 나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쓸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내용만 쓸 거야. 이게 아니고 홍길동은 이러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끄집어서 서로 이렇게 버무려서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례형의 경우는 주어지는 문제를 잘 읽고 그 리더십을 만약에 쓰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면 가장 좋은 답안이 된다.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다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학습 요령이랄 건 사실 없어요. 학습 요령이랄 건 없는데 일단 뭐 알려드리자면 팁을 조금 드리자면 단권화를 하라는 거. 기존에 보던 책이 있으면 그 학교에서 보던 책이 아니고요. 수험서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조직론하고 행동론이랑 같이 2개를 합쳐놨기 때문에 내용의 구성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책들은 내가 봤던 책들은 참고로 하지만 만약에 그 전에 내가 보았던 수험서가 있다면 그 편한 걸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복습 오늘 하셨던 거를 갖다 꼭 가서 복습. 예습보다 더 중요한 게 복습이고요. 예습하는 데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마세요. 그냥 가서 복습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출문제는 이제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 이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게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출제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또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서 이제 또 다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게끔 하겠지만 그리고 키워드 반드시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둬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문제라도 단문형이면 어떻게 쓸 것인지 논술형이면 어떻게 쓸 것인지 사례형이면 어떻게 쓸 것인지를 이제 좀 감안을 하라는 건데 이거는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겠죠.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데 문제에서 뭘 쓰라고 했는데 엉뚱한 걸 쓰면 안 되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적어야 되고요. 아, 그거 누가 몰라? 그렇지만 생각이 안 나거나 아니면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독해 능력이 이거 뭘 쓰라는지 모르고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순서대로 목차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요. 키워드가 꼭 들어가게 하되 이제 기계적으로 적지 말고 설명을 해라. 이제 이거는 하시다 보면 좀 익숙하게 이제 익힐 수 있을 거라고 될 거고요. 그리고 설명을 할 때는 같은 방법과 순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만약에 개념을 설명했으면 두 가지 이론을 만약에 쓰게 된다. 그러면 같이 똑같이 개념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는 그 이론의 특징, 그다음에 장단점, 시사점 이렇게 쓰게 된다. 그러면 순서를 맞추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채점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채점자가 그거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점수를 주진 않아요. 가장 채점하는 사람이 가장 편리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식화, 그림을 그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렇게 단서를 달아요. 그런데 도식화라는 문제는 꼭 그려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다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릴 시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식화하라는 문제가 있을 때는 꼭 도식화를 해야지만 감점을 안 당할 수 있고요. 도식화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주 막 열의가 넘쳐서 그리고 싶어. 그러다가 내용을 못 써서 감점이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작성을 하다 보면 시간 안에 내가 얼마만큼 몇 장을 쓸 수 있는지가 그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집에서 모의고사를 보신다. 25분 정확하게 눌러놓고 시간이 딱 지나면 떼셔야 돼요. 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글씨의 속도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속도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제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받아보면 온라인 수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저한테 다 이제 제가 직접 첨삭을 다 하거든요. 엄청 많이 차이가 나요. 진짜 시간이 남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꼭 적으라고 해요. 저는 25분 5점짜리 문제를 20분에 쓰시는 분들도 있고 28분 막 이렇게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28분이면 3분 오버가 되는데 그만큼 못 쓴다는 거죠. 그분은 그만큼 점수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 안에 쓰셔야 되고 시간이 넘었을 때는 더 이상 쓰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더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고요. 이제 한번 이거 문제를 어떻게 목차 구성을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이제 다른 반에서 봤던 건데 직무 전문화와 부문화 통제 범위의 핵심 내용을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차 구성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직무 전문화가 뭔지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문화가 뭔지 그리고 통제 범위가 뭔지는 이거 꼭 나와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직 구조를 배울 겁니다. 조직 구조를 배울 텐데 조직 구조는 내부적인 특성이 있고 외부적인 특성이 있죠. 이건 뭐 상황적 차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부적인 특성에서 복직공이 제일 중요하죠. 얼마큼 분화가 되어 있느냐, 복잡성. 우리가 이제 복직공이라고 외우는데 집중성, 의사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상층에 있는 직권화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밑에 분권화가 되어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고 공식성, 문서화, 표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 세 개를 묻는 문제는 복잡성에 해당하는 하위 그 개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문제를 딱 받았을 때 1. 직무 전문화 이렇게 쭉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조직 구조에 대한 내용이구나. 조직 구조는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것은 내부적인 특성에 복직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복잡성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서론을 쓰시면 가장 좋죠. 그리고 복잡성에는 수직적 복잡성이 있고 수평적 복잡성이 있고 공간적 복잡성이 있다. 수직적 복잡성은 얼마큼 이 통제 범위가 깊이를 말하는 거죠. 권한 계층. 그리고 수평적은 얼마만큼 분화가 됐느냐, 얼마큼 분업이 되어 있느냐, 부서와 부문화 어떻게 묶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공간적인 것은 이제 지리적으로 얼마나 분산 정도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서 이것은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서로를 이렇게 끄집어내고 한다면은 아주 답안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이제 이렇게 서론을 풀고 두 번째부터 그러면 직무 전문화가 무엇인지 여기서 이제 이 복잡성에 해당하는 직무 전문화, 무문화와 통제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출제한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겠구나 이 구도가 어떻게 가겠구나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써준다거나 이렇게 이제 전문화, 무문화, 통제 범위 뭐 이렇게 써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쨌든 아주 좋은 답안의 목차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단문형의 문제입니다. 이 두 번째 만약에 이제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단문형이 두 개가 합쳐져 있죠. 기능식 조직하고 사업부재 조직이 두 문제가 섞여 있는 확장 단문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뭐 조직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제 설명을 들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체계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식 조직과 뭐 이제 사업부재 조직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기능식 조직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쓰고 특징을 쓰고 적합한 상황 그리고 장단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 그냥 단순히 기능식 조직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사업부재 조직에 대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잘 옮겨 적으면 이거는 이제 점수를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1차 시험에 그 인원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다른 해보다. 다른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 6천 명 정도가 1차에 저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7천 명이 8천 명이라는 말도 있고 7천 명이 훨씬 넘었대요.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되게 세지고요. 결국은 1차 합격생들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난이도 조정을 했다고 해도 이제 합격생이 일단 많아지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보통 다른 때는 50% 합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천 명 정도 뽑았어요. 1차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차에서 300명으로 잘라요. 300명. 보통 300명, 303명 뭐 이렇게 해서 300명에서 자른단 말이에요. 이 300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1점 차이로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300명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상대평가다라는 거. 상대평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써야 되고요. 더 정확하게 써야 되고요. 예. 글씨도 똑바로 쓰면 더 좋고요.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데 어떤 분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내용이 알차요. 그런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글씨를. 그래서 그분한테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랬어요. 누구누구님은 합격을 하기에는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글씨를 보면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서 채점자가 이거를 아주 아량을 베풀어서 그렇게까지 점수를 주면서 합격을 시키지는 않는다. 글씨만 똑바로 쓴다면 진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분은 다른 거를 뭐 내용에 대해서 건드릴 게 없었어요. 그랬더니 점점 글씨가 이렇게 누워져 있다가 점점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요. 글씨가 이렇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엄청 노력을 해서 글씨가 서가지고 조금 이제 지금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애정을 가지고 이건 이거죠 하고 막 해서 점수를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채점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애정 없죠. 그분들은 떨어뜨리는 게 더 사명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아니 왜 한 번 눌러도 앞으로 가고 두 번 눌러도 경영진의 채점평 이제 저기를 하셨던 분들이 채점을 한 겁니다. 채점을 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거 자신이 공부한 내용만을 그냥 자기 맘대로 아는 대로 적었다. 문제에서 출제자가 의도한 바가 있을 텐데 그거 전혀 무시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만 적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답안 구성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이제 이게 목차 구성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성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체계와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 것인가 띄어쓰기 그리고 키워드 명확하게
들어가야 될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만약에 아까 뭐 복직공 구조에 있어서 내부적인 특성이 가장 중요한 거, 복잡성, 집중성, 공식성 뭐 이런 거다 그러면 그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독성 문제. 이거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대충 그 채점하는 사람들 대충 답안을 보면 합격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가 나와요. 보통은 이쪽으로 던지느냐, 이쪽으로 오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딱 봤을 때 만약 이쪽으로 던져진다 그러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죠. 딱 봤을 때 뭔가 읽고 싶은 답안이어야 되는데 별로 분량에서 일단 체크해서 떨어지는 답안들이 있고 1차 걸러지는 답안은 내용이 부실해서 걸러지는 거는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내용이 꽉 차 있다. 무슨 행위인지 궁금하다. 읽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글씨체 정자체로 잘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채점위원들의 추점에서 점수를 막 읽어가면서 억지로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거. 이렇게 던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이제 감안을 하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이런 데 내용을 이제 다시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니까 이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경영 조직론이 이제 구성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시 조직론과 이제 미시 조직론을 나눴을 때 개인이나 집단 차원으로 이제 미시 조직론을 나눌 수가 있죠. 이제 그거는 나중에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조직 수준으로 나눌 수가 있고 조직군으로 조직을 군 단위로 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미시적인 접근이 있고 거시적인 접근 이제 조직하고 조직군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배울 때 이제 조직 구조가 어떠한지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설계를 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조직 구조가 바뀌겠죠. 그리고 조직은 조직의 특성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조직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이다 똑같아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다 다르죠. 그렇듯이 조직도 들어가 보면 다 여러분들이 조직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직도가 어떻게 복잡하게 돼 있느냐, 아주 간단하냐, 심플하냐 이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이 어떠한지 우리는 경영자가 어떤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쓸 것인지 왜 중요하냐. 근데 이런 거 왜 성격이나 능력, 가치관, 태도 이런 걸 왜 볼까요? 결국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을 잘 관리를 해서 조직의 효과,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인 거죠.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성격을 연구하고 사람들의 태도를 연구하고 가치관을 연구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을 알므로 인해서 어떻게 그 직업,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줄 것인가, 어떤 사람을 뽑아서 쓸 것인가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아는 거죠. 미리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수준에서는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하죠. 이제 동기부여를 비롯한 다른 이제 개인 변수들을 또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 수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리더십이죠. 리더십이 또 내용이 굉장히 많죠.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이 무엇인지 팀이 무엇인지 의사소통, 의사결정 뭐 이런 것을 뭐 권력과 정치, 갈등과 협상,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것을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수준에서는 이제 조직 구조나 이제 그 조직 이론, 이게 조직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조직 이론에 대한 거와 조직 문화, 조직 학습, 조직 변화 이런 것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을 드린 게 이제 요거를 정리한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모의고사를 25분인데 원래 25분인데 20분 동안 실시를 할 거고요. 예시 답안을 제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이제 실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잘 쓴 베스트 답안으로 해설을 어떤 게 가장 좋았다. 이런 점은 본받을 만하다. 다른 사람의 답안을 보고 여러분이 배울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답안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이걸 보강을 해서 좋은 답안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좋고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쓰는 동안 시험 볼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진짜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다면 이쪽에 핸드폰으로 하시고요. 이메일로 만약에 주신다 그러면 페이지와 출처, 본인의 의견 어떤 게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직에 대해서 이제 조직이 뭔지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형성하기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공동의 목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여 있죠. 그런데 이런 체계적인 이 사람이 어떤 업무를 맡고 이렇게 어떻게 부서는 나눌 것이며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조를 맺고 있죠. 그런데 조직이라는 건 중요한 건 이렇게 외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왜냐? 자원을 다 외부에서 가지고 오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것을 밖으로 또 내보냅니다. 내보내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경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만의 조직은 외부와의 우리 구분할 수 있는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조직 구조이다라고 조직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왜 중요하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가치 창출 또 혁신을 위해서 계속 바뀌는 빠르게 변하는 그런 세상의 이제 혁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생산해내기 위한 어떤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직이 등장을 한 이유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제품을 어떻게 빨리 많이 생산해낼 수 있을까? 분업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는 거죠. 그 효율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조직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어디 누가 가지고 있지? 이걸 탐색을 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에 줄 수 있어? 하고 협상을 또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올려받을까?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해야 돼서 그런 감시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내가 하고 말지. 그래서 조직 안으로 이제는 그걸 끌어들이게 조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바깥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조직이 만들어졌다, 탄생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이 잘 굴러가고 있나? 라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목표 달성을 얼마큼 했는지. 목표 달성은 뭐냐면 우리가 달성하고자 목표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바람직한 상태로 도달했는가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효성과 효율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찾고 계시죠? 이건 전반적인 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한 몇십 장씩 넘어가야 돼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시고 그리고 또 세세하게 이제 또 설명할 테니까 그때는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목표를 제대로 바람직하게 달성을 했느냐. 우리가 이번 달에 10개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제대로 생산을 해냈는지 9개를 했다. 그럼 목표 달성을 못한 거죠.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것은 자원의 투입 양하고 자원의 투입 양하고 연관이 있죠. 저쪽은 B라는 기업은 5개를 가지고 10개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4개를 가지고 10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자원 대비 투입 대비 산출량이 훨씬 효율성이 있는 거죠. 이제 이거를 따지는 거죠. 얼마큼 더 원가를 절감했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과 현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조직의 어떤 일부를 보고 그걸로 이제 측정해내는 방법이죠. 자원 기준, 자원을 얼마큼 희소한 자원들을 우리가 획득을 했느냐, 얼마큼 확보를 했느냐, 이런 것이 자원 기준법입니다. 그리고 내부 과정 기준법입니다. 자원을 들여와서 그거를 변환을 시키고 그런 과정으로 보는 것이고요. 목표 기준법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산출을 얼마큼 해냈느냐, 얼마큼 생산해냈느냐라는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은 어떤 조직의 내부의 어떤 일부만 보았다면 이거로 측정해내는 것은
다른 것을 많이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아주 통합적인 방법으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대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이 현대적인 접근 또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해관계자 측정 기준법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조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냐면 주주도 있을 수가 있고 종업원도 있을 수가 있고 고객도 있을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얼마큼 만족시켜 줬느냐라는 것으로 측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균형 성과표로 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었느냐, 재무적인 얼마큼 이익을 남겼고 고객은 얼마큼 만족을 하고 내부 프로세스 과정은 어떠한지, 학습과 성장, 미래의 가치는 또 어떠한지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균형 가치 모형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전통적인 측정 지표입니다. 시스템적 관점.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개방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방은 뭐죠? 바깥에서 이제 들여와서 또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개방이 됐다. 이제 투입을 자원을 이제 외 환경으로부터 이제 투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원 기준법이다. 자원이 들어온 걸 가지고 어떻게 그 조직이 효과가 있었는지 이것을 어떻게 측정해낼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디에 쓰이느냐면 비영리 조직이나 어떤 사회복지 그런 기업에서 우리는 얼마큼 투자 유치를 받았고 뭐 어떻게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얼마큼 뭐 인력을 확보했는지 뭐 이런데 이제 산출물 같은 거가 없는 그런 비영리적이들은 얼마큼 자원을 확보를 했느냐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내부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내부 과정이라는 것은 내부의 기업의 분위기라던가 경영자와의 의사소통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내부가 얼마큼 사람들이 조직 만족도를 하고 있는지 조직 몰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업의 분위기 이런 걸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투입과 산출이 아주 상이한 조직들 다른 조직들과도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기업의 문화가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산출물 이제 산출물로 하는 그 목표 접근법은 얼마큼 우리가 제품을 산출해냈고 생산해냈고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느냐 이건 뭐냐면 목표. 우리가 올해 10억을 달성하겠다. 이 목표를 얼마큼 달성했느냐 이거는 이제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비즈니스 기업들은 이제 이걸로 얼마큼 목표 달성을 했느냐 이것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접근법이 한 가지의 방법으로 했다라는 것에 이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현대적인 측정 지표 통합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접근 보세요. 조직하고 연결된 그 조직의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주주가 있고 종업원이 있고 고객이 있고 고객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고객을 위한 만족을 위한 거죠. 채권자에게는 돈을 잘 빌렸으면 잘 갖다 줘야 되고 이자도 잘 내야 되고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해야 되고 지역사회도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고요. 주주들은 배당을 잘 주는 조직이 가장 좋은 조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관계자들마다 만족도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조직에 어떤 이런 걸 동시에 만족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직에는 어디 한 부분이 빌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조직의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좀 달라지겠죠. 어느 쪽에 맞춰서 가느냐 이런 것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성과표입니다. 카플란과 노튼이 이제 제시를 한 건데요. 균형 성과, 이 성과에 대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건데 재무적인 관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2019년도 재무, 그러니까 이익을 얼마나 냈고 매출액은 얼마인지 뭐 이런 걸로 따져볼 수가 있겠죠. 고객 관점, 이거는 이제 외부 고객이 얼마큼 좋은 제품을 가졌는지, 이제 서비스를 했는지. 그럼 고객은 뭘까요? 고객 만족도나 뭐 우리 고객의 수, 신규 고객 수, 뭐 이런 것들로 그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내부 프로세스 관점, 내부에 이제 어떤 그 내부의 어떤 우리 개발은 얼마큼 했고 뭐 어떻게 고객을 위한 어떤 그 뭐 주문 이행률은 어느 정도나 되고 뭐 이런 거 그
뭐 크림이 걸러왔을 때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리드 타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는 걸로 이제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학습 및 성장 관점은 미래의 관점입니다. 우리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종업원들의 어떤 그런 성장이나 학습 뭐 이런 것들을 얼마큼 하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또 측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경쟁 가치 모형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 조직 효과성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조직 효과성을 측정하는 뭐 그것을 다 써라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경쟁 가치 모형이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쟁 가치 모형은 퀸과 로바우에 의해서 이제 제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6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조직 구조가 유연하냐, 얼마큼 혁신적이고 적응에 빠르냐, 유연성과 통제성. 아니야, 우리 조직은 안정적이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통제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얼마큼 통제적이고 유연하냐. 그리고 내부에 맞춰져 있나. 우리 종업원의 만족도, 얼마큼 종업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 내부에 맞춰져 있느냐. 아니야, 우리는 성과, 목표 달성, 성과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그 기업들은 그 최종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 목표가 있죠.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운영 목표가 있는데 그럼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6가지로 이제 세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6가지인데 3가지 기준으로 나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3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이런 표를 냈는데 그 목적과 수단은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표를 나눴을 때 기준은 유연한 구조이냐, 통제적인 구조이냐, 그리고 내부에 집중되어 있느냐, 외부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조직은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외부에 집중되어 있는 개방 체계 모형이다라고 하는 이 구조는 그 조직은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이 이제 뛰어난. 그래서 결국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 조직은 그럼으로 인해서 조직을 성장시키고 자원을 획득하는 능력이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맞춰 집중하고 있으면서 통제형의 구조예요. 외부에 뭐냐면 목표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면서도 안정적인, 통제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규칙적이면서 안정적이면서 규범 이런 것을 강조하는 조직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얼마큼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을 달성했느냐, 이것은 이제 그것을 위한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통제형 구조이면서 내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부 과정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 종업원들끼리 어떻게 정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결국에 그 조직의 목표는 우리가 안정적이고 질서적이고 팀워크 이런 것을 중요시한다. 최종 목표는 그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유연한 구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내부에 집중되어 있으니 결속력이나 응집력이나 신뢰, 사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적 자원의 성장과 개발, 그 종업원들이 얼마큼 성장을 하느냐,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최종 목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킹과 로바우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퀸의 조직 문화 유형이라고 해서 맨 끝에 우리가 제일 최종 시간에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이 나눴죠. 유연하냐, 통제적이냐, 외부 지향적이냐, 내부 지향적이냐. 그런 문화가 아까 적응 문화는 뭐였냐면 개방적인 문화는 적응, 얼마큼 적응을 하느냐. 사명 문화는 아까 뭐였죠? 합리적인, 얼마큼 목표를 달성하느냐. 합리적이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직 문화에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이걸 왜 지금 보여드리냐면 혹시라도 퀸과 로바우의 경쟁 가치 모형, 조직 효과성을 측정하는 퀸과 로바우의 그것을 이제 설명하라고 하면서 조직 문화랑 연결해서 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까 경쟁 가치 모형에서 조직의 효과성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거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개방적인 시스템인 경우는 적응적인 문화이고 창의성과 유연성, 민첩성 이런 것을 강조한다라고 이제 풀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직 구조의 이제 특징, 어떤 문화를 지니고 있느냐라고 이게 문화로 연결을 하라는 문제가 혹시라도 나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 보고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에 익히라고 한번 담아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구조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띠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속에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성격 같은 걸 왜 따질까?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면 어떤 직무를 줄 것인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래서 그거를 알므로 인해서 관리, 우리는 염두에 들 것이 경영 조직론이죠. 그래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 조직을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잘 관리할 것인가. 그런 것이 이제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성격은 올포트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 성격의 개념은 한 개인의 독특한 환경 적응 방식으로서 개인의 심신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동태적인 체계를 의미한다. 야, 나는 이런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너무 훌륭해요.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아무리 뭘 쓰려고 노력을 해도 이런 말을 진짜 저는 이런 개념을 이야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말을 어떻게 개인의 심신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동태적인 체계. 네. 감동을 합니다. 한 개인이 타인에 대해 이제 이 개념을 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이제 부연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성격이란 뭐 이러한 의미를 하는데 개인이 타인에 대해서 반응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모든 방식의 총체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요소로서 특별히 나타나는 어떤 성질, 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성질, 그걸 성격이라고 하죠. 쟤는 성격이 좋아, 뭐 성격이 유쾌해, 뭐 그렇게 얘기하듯이 사람마다 다르죠. 그리고 상황의 변화나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우리는 성격, 가치관 뭐 이런 것은 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 안정적이죠. 뭐냐면 우리가 이러죠. 사람 안 변해. 안 변해. 이건 뭐냐면 성격이 일관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가 해도 안 변한다는 게 변할 수도 있죠. 왜? 어떨 때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타고난 것들은 거의 잘 안 변한다는 거죠. 뭐 성격이 꼭 유전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결정 요인은 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격을 측정하는 방법은 내가 설문에 내가 측정을 하죠. 우리가 보통 MBTI 같은 거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질문하고 내가 어떻지? 라고 거기에 내가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을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저 사람 성격이 어떻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성격의 결정 요인은 유전적인 요인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부모로부터 이렇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성장을 하면서 친구를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면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성장 과정을 통해서 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황적 요인, 우리가 저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인데 왜 저렇지? 라고 할 때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갑자기 변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주변 분위기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도 약간씩 변한다는 거. 그래서 성격의 결정 요인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이제 잘 사실은 안 변하는 이유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30년간 산 자매가 있었는데 추적을 해보니 비슷한 해변에서 그것도 거리도 많이 안 떨어져 있었어요. 잃어버렸는데 조사를 해보니 아주 행동이나 먹는 거나 좋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 그다음 맞나? 성격은 이렇게 이제 성격은 이렇게 측정하는 모델들이 이렇게 5가지로 이제 크게 구분을 했습니다. MBTI 우리가 이제 마이어스와 브리그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고안해낸 거죠. 이것이 이제 MBTI를 우리가 이제 보통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막 내가 이 특정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라는 거 100문제 문제를 99문제일 거예요 아마. 그걸 하는데 막 나중에는 막 헷갈려가지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막 틀려요. 생각하지 말고 단번에 하시오 막 이래서 굉장히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중간인데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어떡하지? 에이 모르겠다 막 이렇게 체크를 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빅5 성격 모델이 있고요. 홀랜드 성격 조직 적합성 이론이 있고요. 다크 트레이에드라고 해서 적합하지 않은 성격을 3가지 아주 특징적인 성격을 끄집어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 회피 성향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MBTI는 우리가 이제 이걸로 16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활력이 외향 바깥으로 에너지가 쏟아지느냐 안에서 에너지를 받느냐 뭐 활력의 측면 정보 측면 정보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감각형이냐 직관형으로 하느냐 의사결정 측면에서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생활 양식 측면에서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이렇게 16가지로 나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했을 때 사업가형으로 ESTJ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했을 때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약간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한 가지만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가 봐요. 어쨌든 MBTI는 자기 인식을 높이고 왜냐 나는 이런 성격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리고 내가 그러면 앞으로 직업을 아니면 무슨 일을 할때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를 제안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이걸 MBTI는 잘 성격 측정으로 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무 성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나의 성격이 이렇구나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직무 성과하고는 그렇게 많이 연관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요. 중간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런데 어디다 표시하지? 이런 것 때문에 한계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또 빅5 성격 모델이 있습니다. 5가지의 성격 모델, 성격 성향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모든 다양한 인간의 성격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보통 이것으로 좀 많이 하고 또 뒤에 나오는 홀랜드의 성격 이제 그것도 성격 모델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섞어서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한때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또 모르겠네요. 그래서 MBTI는 지지층이 약한 데 비해서 빅5는 이제 연구자들이 굉장히 광적으로 좋아하는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던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간의 성격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고 실제로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정성,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이 5가지로 다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평정성은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감정 안정성 아니면 다른 책에서는 또 신경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경증이 좀 반대이겠죠. 감정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뭐 신경 안정성이면 낮다던가 뭐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신경증 그랬는데 나는 신경증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거라는 거 평정성이랑 같은 거라는 거. 감정 안정성이 높은 사람은 뭐 좋으냐면요. 직무에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이 굉장히 낮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직무를 참 주면 좋겠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죠. 외향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성격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과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방성은 학습에
학습에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개방에 대해서 모든 걸 수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그 훈련 성과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 교육에 있어서 되게 높게 나온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변화에 대해서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친화성은 다른 사람하고 이제 그 친화력 그리고 순응을 하고 복종을 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일을 시키는 대로 따박따박 잘하기 때문에 성과가 높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일탈 행위를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성은 아주 노력과 끈기, 신뢰성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성실성은 이런 사람들도 높은 성과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인내를 잘한다. 그래서 이런 검사가 왜 중요할까? 이 빅5 성격에서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빅5 성격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면, 성실한 사람이 직무 성과를 가장 잘 예측해 주더라. 그래서 성실성이 강한 사람이 이제 성과를 잘 낸다는, 그래서 이제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죠, 기업에서는. 근데 막 혁신적이고 뭔가가 새로운 것을 계속 뭔가를 고안해내야 되는 사람이라면 개방성에 있는 사람을 뽑겠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냐, 조직이 원하는 일이 무엇이고 조직이 원하는 것이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을 선발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직장에서는 다양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선행 변수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것으로 조사를 해서. 그래서 감정 안정성은 스트레스 민감도가 낮고, 외향성인 사람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고, 개방성은 교육 훈련의 성과나 창의적인 어떤 그런 거를 낼 수가 있다. 친화성은 일탈행위나 뭐 그런 거를 줄일 수가 있죠. 성실성도 성과를 또 내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일을, 과업을 배정하는 데 있어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격까지 하고 쉴게요. 여기서 중간에 끊기가 나빠서. 홀랜드의 성격 적합성 이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홀랜드가 6가지 성격 유형을 제시해서 직무와 성격, 어떤 직무에 어떤 사람을 매치시키면 적합성이 딱 맞았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무를 떠나라는 경향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의 성격이 직무 환경과 얼만큼 연관성이 되어 있느냐, 잘 조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랜드의 적합성 이론을 보면요,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할 때 데이터를 활용을 하느냐, 아니야, 나는 그냥 어떤 생각, 아이디어로 한다. 아니면 또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사물이나 물건 뭐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두 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냐 탐구적이냐,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것들은 유사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좀 많이 이질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었다. 현실적이다,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진취적, 인습적,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거 약자를 따서 RIASEC 이렇게 그런 모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격 적합성 이론, 홀랜드 뭐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홀랜드의 성격 이론은 여기서 또 안 넘어가네요. 어떡하라고. 성격 이론은 이제 6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다. 현실적인 사람은 이런 업무에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옛날에 이제 한 거라서 정비공이나 뭐 조립공, 이 현실적인 사람은 그런 업무의 직무에 맞고, 탐구적인 사람은 학자, 뭔가를 탐구하는 사람들은 탐구형은 학자의 어떤 그런 직업이 적합하다. 친화성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사회봉사나 상담가, 그리고 보수형인 사람들은 회계사, 뭐 은행, 출납원 이런 직무에 적합하다. 사업형인 사람들은 변호사나 뭐 이런 중개업, 그리고 예술형은 뭐 화가나 뭐 이런 예술 쪽에 일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이제 이걸로 이제 직무와 얼마큼 적합한지 이런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하느냐? 이거는 성격
성격과 직무와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올라가고 조직의 성과가 올라가고 이직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 적합성이 맞지가 않으면 이직을 하게 되죠. 왜냐, 안 맞으니까. 이런 건 뭐냐면 사회성이 높은 사람, 사회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업, 뭐 상담사나 누구를 가르치거나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아주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사람이야. 나는 뭔가를 수선해야 되고 뭔가를 몰입해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봉사를 하라고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뭐 선생님을 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부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직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업무를 어떤 사람에게 맡길 것이며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데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크 트레이드입니다. 바람직하지는 성격의 세 가지인데 마키아벨리즘과 나르시즘, 사이코패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마키아벨리즘은 굉장히 독단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 어떤 점을 이용해서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정도 결핍이 돼 있고 어떤 도덕적인 관념도 좀 결핍이 돼 있다. 그래서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처음에는 되게 능력이 있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확 뭔가 끌어당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저 사람 왜 저렇지? 그러면서 이제 신뢰성을 잃게 되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다는 거죠. 나르시즘은 이제 좀 자기 자뻑에 이제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이죠. 뭐 내가 최고야. 그래서 엄청난 이제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또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자기 위에 사람이 없죠. 자기 밑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건방지고 예의가 없고 좀 그렇다. 이제 또 이게 문제,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 사이코패시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생각을 안 하죠. 죄책감도 없고 남에 대한 배려심도 없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있다. 요거는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얼마나 나왔나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쵸? 여기까지만 하고 능력을 잠깐 쉬었다가 능력할게요. 상황 강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성격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뭐냐면 성격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뭐냐? 규범이나 어떤 지침 뭐 이런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상황 강도라는 것은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명확성, 일관성, 제약성, 규결성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명확성은 근로 의무나 책임 수행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의 기업들은 이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표시해놓은 예로 들은 거는 뭐냐면 유모 아줌마보다는 수희 아저씨, 경비 아저씨가 훨씬 더 일에 대해서 명확하죠. 나오면 벌써 이제 일지에 쓰고 한번 순찰을 하고 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모 아줌마보다는 더 그렇다는 거죠. 비교를 하자면 일관성은 추진하는 행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응급실의 간호사는 어떤 환자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일반 관리자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게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제약성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는 것인데 일반 관리자보다는 금융감독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의사결정에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규결성은 의사결정의 행위가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입니다. 강사보다는 외과 의사의 의사결정이 환자를 수술하는데 다른 부위를 개복을 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다른 부위를 수술을 했다. 뭐 이런 의사결정에 따라서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사보다는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결성, 그래서 이런 상황 강도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격 특성 활성화 이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격이 어떠한 특성이 어떤 상황에서 활성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그 특별한 성격이 발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업적 기반 임금 제도에 있어서는
개방적인 사람보다는 외향성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업적으로 성과로다가 임금을 준다면 외향적인 사람이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개방적인 사람보다는. 근데 창의성은 또 뭘까요? 창의성에는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뭔가가 새롭게 뭔가를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뭔가 혁신이 더 중요한 이런 사람들, 개방적인 사람이 훨씬 더 창의적인 업무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거 여기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잠시 10분 쉬었다가 능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